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본 슬픔을 전체 챕터 4까지 다 읽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설을 함께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설. 헤아려 본 슬픔은 범상한 책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차라리 한 용감한 사나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과 슬픔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고뇌를 맞대면하고 점검한 열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임에 틀림없다. 하물며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쓰고자 하는 사람은 더 적을 것이며 썼다 하더라도 출판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 적을 게 분명하다. C.S. 루이스는 나의 양아버지로 이미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홍성사에서 역관한 고통의 문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그에게 익숙한 주제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그이는 큰 슬픔을 겪었다. 9살 적에 어머니를 잃은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친구를 잃는 슬픔을 겪기도 했다. 어떤 이는 1차 대전 전투 중에, 어떤 이는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루이스는 또한 위대한 시인들과 그들의 사랑 노래에 대해서도 글을 썼으나 그의 학식이나 경험은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상실이 결합된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짝을 찾음으로써 얻는 충천하는 기쁨과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커다란 은혜를 사탄이 타락시키는 데서 오는 엄청난 충격과 상실이 결합된 사태 말이다. 이 책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은 종종 무심결인지 게으른 탓인지 원 제목 A Grief Observed 앞에 붙은 부정관사 어를 빼먹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제목은 그 책의 성격에 관해 속속들이 묘사하고 있으며 그 진정한 가치를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관사 없이 그저 grief observed 라고 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접근 방법도 학술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사별을 겪었거나 겪을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자기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슬픔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마비되는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리하여 종국에는 그러한 마비 상태를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한 사람의 주의 깊은 시도를 적나라하게 펼쳐놓은 기록이다. 헤아려 본 슬픔을 더욱 비범하게 만드는 요인은 저자가 탁월한 인물이며 그가 애도하는 여인 또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데 있다. 두 사람 모두 작가였으며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가끔 이토록 다른 사람을 한데 모으사 결혼이라는 영적인 동일체로 다시 빚어내시는 데에는 감탄할 따름이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비범한 학문적 성과와 지적인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구분되었다. 논쟁이나 토론에서 그와 겨룰 수 있는 사람은 또래들 가운데 거의 없었으며 더불어 겨룰 수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필연적이라 할 만큼 서로 이끌려 절친한 소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잉클링즈라고 알려지게 되었는데 많은 문학적 산물을 남겼다. J.R.R. 톨킨스, 존 웨인, 로저 랜슬린 그린, 네빌 코그힐 등이 이 비정규적인 모임에 자주 출입하였던 사람들이다. 루이스의 아내 헬렌 조이 그레섬은 이 책에서 H로 거론되고 있는데 루이스가 만난 여성 중 거의 유일하게 지적 상대가 될 만한 여성이자 루이스만큼 대단한 독서와 폭넓은 교육으로 무장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 요소가 있었으니 둘 다 완벽한 기억력을 자랑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루이스는 읽은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었고 조이 또한 그러했다. 루이스가 받은 교육은 20세기 초반의 교육 방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중상층 아일랜드식과 잉글랜드식을 섞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당신은 개인적인 명예와 약속의 투철한 준수, 기사도 원칙과 예절 등을 종교적 예식보다 더 강하게 영국 청년들에게 강조하던 시기였다. 네스빗, 월터 스콧경, 그리고 더디어스 키플링은 젊은이 루이스가 영향받은 표준적 모범이었을 것이다.
한편 우리 어머니 조이에 대해 말하자면 이보다 더 다양한 출신 배경이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조이의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폴란드 출신으로 두 분 다 중하류 유태인 이민 2세대였고 조이 자신은 뉴욕 브롱스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들의 어린 시절 성장사에서 발견되는 유일하게 놀라운 유사성이라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대단한 지력과 함께 학문적인 재능에 직관적인 기억력을 소유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둘 다 무신론에서 시작하여 불가지론을 거쳐 유일신론을 지나서 마침내 기독교로 이어지는 길고 험한 길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왔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대학생 시절 두각을 나타냈다. 루이스는 1차 대전 중 국가에 대한 의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고 조이는 정치활동과 결혼으로 학업을 접었다. 이들의 삶과 만남과 결혼에 관해 소설이나 전기로 쓰인 책은 많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 사이에 자라난 위대한 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커져서 눈에 보일 듯 생생한 불꽃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광휘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듯 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고뇌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그리고 이 책에 나타난 용기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들 사이의 사랑을 인정해야만 한다. 어린 시절 나는 이 놀라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친구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부부로 그리고 마침내 연인으로 함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 친교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결혼함으로써 한 가족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으로부터 거리가 있었다. 내가 소외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은 내가 끼어들 수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되는 부분이었다는 의미이다. 10대 초반부터 나는 그들의 사랑이 커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함께 기뻐했다. 그 기쁨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으니 조이와 루이스가 알고 나도 알았던 일이지만 이 최고의 순간은 짧으며 슬픔으로 막을 내릴 것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적인 관계는 고통으로 끝난다는 것을 나는 아직 몰랐다. 우리가 불완전한 탓에 사랑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대신 그 대가로 사탄이 주는 고통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조이가 세상을 떠나도 내게는 아직 청춘의 활력이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랑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거나 잊혀지게 될 사랑도 더 알게 될 터였다. 그러나 루이스에게 조이의 죽음이란 삶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에게 주지 않다가 마치 초라한 약속처럼 잠시 안겨준 행복이 끝나는 것을 의미했다. 루이스에게는 햇빛으로 화창한 초원이나 생명의 빛이나 웃음으로 넘치는 희망 그 어느 것도 없었다. 나는 루이스에게 기댈 수도 있었지만 가엾은 루이스에게는 나밖에 없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그간 오해를 사고 있던 작은 사건에 대해 드디어 해명할 기회가 와서 반갑다. 루이스는 세상을 떠난 조이를 언급할 때면 내가 마치 음란한 말이라도 들은 것처럼 계면쩍어 하는 듯 보였다고 쓰고 있다. 루이스는 자신에게 낯선 현상이라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14살이었고 영국 예비학교식 예절에 거의 7년간이나 젖어 있던 상태였다. 당시 내가 받았던 가장 엄한 가르침은 공적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영국 소년들은 울지 않는다. 그러나 루이스가 조이에 관해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울고 말았을 테고 그에 더해 루이스도 울어버리고 말 터였다. 그것이 내 계면적음의 근원이었다. 부끄럽다는 느낌 없이 울 수 있게 되기까지는 거의 30여 년이 걸렸다. 헤아려 본 슬픔은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적나라한 감정을 드러내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는 여간한 사람들은 견뎌내기 힘든 고뇌와 슬픔에서 오는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랑이 클수록 슬픔도 크며 믿음이 깊을수록 사탄은 더 가혹하게 그 성체를 핥힌다. 루이스가 사별로 인해 고통받을 때 3년 동안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온 결과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었고 게다가 골다공증 등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죽어가는 아내를 마지막 몇 주간 계속하여 보살피느라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그의 마음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견디지 못했을 상상할 수 없는 긴장으로 갈갈이 찢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반응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휩쓸고 있는 혼란의 회오리를 짚어보고자 애썼다. 그가 이 글을 쓸 때는 이처럼 격정적인 글을 출판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자신과 비슷하게 슬픔으로 시달리고 감정적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 책은 처음 N.W. 클러크라는 가명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노골적 일이 많지 정직하고 꾸밈 없는 단순성이 특징이며 흔히 찾아볼 수 없는 힘을 보여준다. 그것은 솔직 대담한 진실의 힘이다. 그의 슬픔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이스와 조이가 처음 어떻게 만났으며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조금 더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 조이와 친아버지는 두 분 다 매우 지적이고 재능 있는 분이었으나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많은 갈등과 난관이 있었다. 어머니는 무신론자로 자라났으며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타고난 지성은 그 공허한 철학에 오랫동안 기만당하지 않았으며 비평적인 채 하지 않으면서 더 실제적인 어떤 것을 찾고 있던 참이었다. 여러 작가를 폭넓게 섭렵하던 중 C.S. 루이스라는 영국 작가의 작품을 만나게 되면서 어머니는 제도화된 세속 교회의 연약하고 극히 인간적인 껍질 속에 매우 실답고 태고적인 진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거기다 대면 인간이 만들어 낸 철학적 허세란 모두 폐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또한 루이스의 글에서 비할 바 없이 명징한 정신을 발견하였다. 모든 새내기 신자들이 그러하듯 어머니에게도 궁금한 것들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루이스에게 편지로 써보냈다. 그 편지들에서도 범상치 않은 정신이 묻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루이스는 곧 그녀의 편지에 주목하였으며 곧 이들 사이에는 편지를 통한 우정이 발전하게 되었다. 1952년 어머니는 십계명에 대한 책을 쓰고 있던 중이었는데 오랜 병석에서 일어나 회복할 즈음에 잉글랜드로 여행하여 루이스와 그 책에 관해 토론해 보리라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루이스의 우정과 충고는 아낌없는 것이었으며 그의 형이자 역사가이며 만만치 않은 작가인 W.H. 루이스 또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아버지와 이혼한 후 나와 내 동생을 데리고 영국으로 날아갔다. 우리는 당분간 런던에 거주하였는데 편지를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루이스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고 런던에도 거의 다니러 오지 않았다. 런던은 루이스가 좋아하지 않는 도시였다. 어머니와 그는 그저 지적인 친구 이상은 아니었다. 비록 우리 어머니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루이스의 특별 자선 기금으로 적잖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입장이긴 했지만 말이다. 어머니는 런던이 살기 답답한 곳이라고 느껴 옥스퍼드에 있는 친구 곁으로 옮기고 싶어 했다. 거기엔 루이스와 그의 형 와니, W.H. 루이스의 애칭입니다. 그리고 케이나 오스틴 페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머니가 이사하신 유일한 동기가 루이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너무 단순하고 지나친 생각이겠지만 분명 그러한 요인도 한몫했을 것이다. 옥스퍼드 바로 근교인 헤딩턴에 머무르는 짧은 기간 동안은 근사한 생활이 시작되는 듯이 보였다. 우리 집은 좋은 친구들이 자주 들러 활발한 지적 토론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루이스와 어머니의 관계가 재정비되기 시작한 때도 바로 이때였다. 루이스는 조이에 대해 깊고 감정적인 유대를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그러한 유대감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그러한 감정이 자기 본성과는 다른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플라토닉한 수준에서 만나는 그들의 친교는 편안하였으며 루이스의 평온한 존재 방식에 어떤 잔물결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부터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녀가 곧 사라지리라는 사실 때문에라도 자신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이의 죽음이 늦추어지고 루이스가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조이가 루이스의 세계를 가득 채우는 상황에 이른 뒤에야 조이가 죽고 그의 삶에서 그녀의 존재가 차지하고 있던 빈 공간에 루이스 혼자 남게 된 것은 잔인한 일이기 조차 하다. 우리 대부분은 괴로움이 이처럼 분출되는 글 속에서 루이스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알아듣는다.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 혹은 이 책을 읽으며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생각처럼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C.S. 루이스는 더할 나위 없이 명징하고 올바른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며 예리한 정신으로 명료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강하고 확고한 그리스도인인 루이스조차 격정적인 생각과 느낌의 회오리에 말려들였으며 슬픔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깊은 틈새 속에서 구원을 찾아 어지럽게 헤치고 다녔음을 알게 된다.
이 책 하나만으로도 그는 정말 복받을 사람이다. 우리가 주변 세상에서 전혀 평안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위안을 얻지 못할 때, 다른 아무 해결책도 나타나지 않을 때, 최소한 이 책은 우리가 슬픔을 맞대면하고 조금이라도 덜 오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더욱 심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조지 세이어가 쓴 루이스 전기를 추천한다. 이 책은 루이스에 관한 한 현존하는 최고의 전기이다. 라일 도셋이 쓴 우리 어머니 조이의 전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사를 내부 관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며 쓴 렌트 랜드도 권하고 싶다. 더글라스 그레션. 지은이 C.S. 루이스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꼽히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시인, 작가, 비평가, 영문학자입니다. 타임지는 루이스를 의심할 바 없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칭했고, 크리스채니티 투데이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저술가로 평가했습니다.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생으로서 1925년부터 1954년까지 옥스퍼드 모들린 칼리지 교수로 있었으며 1954년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신앙을 버리고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었던 루이스는 1929년 회심한 후 치밀하고도 논리적인 정신과 명료하고 문학적인 문체로 뛰어난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쓴 대표작으로는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고통의 문제, 예기치 못한 기쁨, 천국과 지옥의 이혼, 나니아 연대기 등이 있습니다. 그는 1963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